왜 나는 돈이 안 모일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다면 웰컴, 어서오세요. 오늘은 책 돈을 끌어당기는 생각 습관을 바탕으로 돈이 저절로 모이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44가지 생각의 기술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인사이트를 강력히 줄 수 있는 5가지만 압축했으니 짧은 시간 동안 값진 영감을 얻게 될 거예요. 첫째, 돈이 안 모인다면 대화를 돌이켜봐라.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는 월급의 상당수를 미용에 투자하고 B는 자기 개발에 투자를 했어요. 멋있어 보이려면 미용에 돈을 투자해야 해. 좋은 강의는 고가의 강의여야 해. 그리고 그들은 돈이 없다며 하소연을 하죠. 저자는 바로 그들의 말에서 돈을 못 모은 이유를 찾습니다. 정확히는 A씨와 B씨의 무의식을 들여다보죠. 보통 돈을 모으지 못하는,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이런 말 달고 다니죠.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할 텐데, 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다시 A씨와 B씨가 했던 말로 돌아가 보죠. A씨는 멋있어 보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했고, B씨는 좋은 강의는 돈이 많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들이 추구하는 삶을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무의식이 그들을 지배한 거죠. 따라서 당연히 그들의 수중에는 항상 돈이 없는 겁니다. 저자는 이와 관련해 설명합니다. 돈에 대한 믿음이란 한 사람이 돈에 대해 절대적으로 믿는 바를 말합니다. 이는 돈에 대한 그 사람의 고정관념이기도 합니다. 돈에 대한 믿음에는 인생의 선택지를 넓히는 믿음과 좁히는 믿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선택지를 넓히는 믿음이,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선택지를 좁히는 믿음이 무의식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죠. 둘째, 돈에 대한 첫 경험을 바꿔라.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신의 소비 패턴은 유년 시절 돈에 대한 경험이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소비 습관에 큰 영향을 받게 되죠. 장난감 가게 앞에 두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써요. 한 아이의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난감 대신 동화책을 사줄게. 반면 다른 부모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 원한다면 무엇이든 사줘야지. 앞의 아이는 커서 이런 소비 습관을 보이겠죠. 즐거움을 위해 돈을 쓰는 것보다 자기 개발을 위해 돈을 써야겠어. 반면 두 번째 아이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겠죠. 내가 즐거우면 망설임 없이 돈을 쓸 거야. 여기서 누구의 소비 가치관이 좋은가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과거 부모님의 소비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면, 이것이 절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싹둑 자를 수 있게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봐야 한다는 거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돈에 약한 믿음에 사로잡혀 있다고 자각했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는지, 그 계기가 되었던 첫 경험을 찾아내야 합니다. 첫 경험을 통해 과거를 알아야 비로소 왜 지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고 미래를 바꿀 결단도 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제대로 알고 현재를 이해하면 지금 자신이 가진 믿음으로 미래의 선택지가 늘어날지 줄어들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셋, 눈앞의 돈만 쫓지 마라. 한 노인이 운영하는 로컬 맛집인 핫도그 가게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재료에 훌륭한 서비스까지 고객들의 평이 자자했죠. 무엇보다 그 노인은 손님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큰 행복을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명문대 MBA를 졸업한 아들이 아버지를 걱정하며 말합니다. 아버지, 어쩌려고 이러세요? 온 세상이 불경기인데 비용을 절감해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가게 접어야 해요. 노인은 아들의 조언에 따라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재료비도 줄이고 여러 프로세스를 표준화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그 핫도그집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파리만 날렸어요. 고객들의 칭찬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죠. MBA 출신의 아들은 모든 초점을 돈에만 맞췄기 때문에 고객과 노인 간의 유대감은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즉, 고객은 로컬 현지 맛집만의 특색을 좋아했던 것이죠. 노인은 과거에 이미 행복했었지만 결국 돈을 쫓으려다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노인은 사업이 더 번창했어도 과거 손님과의 휴머니즘을 그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절약을 하는 것도,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도 결국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경제적 자유에만 매몰되다 보면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는 상황이 오게 되죠. 속도를 내며 앞만 보며 달려나가는 것도 좋지만 내 삶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여유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넷. 경제적 건강도를 높이는 대충 가계부 쓰기. 대충 가계부, 참 매력적인 표현이네요. 단순합니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순자산을 의미하는 거죠. 한 달에 300만원을 벌고 지출 200만원 하면 100만원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 가계부 팁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10원, 100원 단위 하나하나 다 따질 필요 없습니다. 카테고리에 집착하느라 머리를 싸맬 필요도 없죠. 물론 식비, 용돈, 자기개발비 등 카테고리를 나눌 필요는 있지만 애매한 지출은 유사 카테고리에 기입하면 됩니다. 정확도 99% 가계부와 예쁘게 잘 꾸며진 가계부를 가지고 콘테스트 나가실 건 아니잖아요. 저는 가계부를 쓰는 목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확한 현금 흐름과 순수입을 베이스로 재무 시뮬레이션을 돌려 건강한 투자로 경제적 활성화에 기여한다. 저자는 말합니다. 가계부를 적는 목적은 동전 하나까지 틀림없이 맞추는 완벽한 장부의 완성이 아닙니다. 수입 마이너스 지출, 그러니까 자기 돈의 수지를 파악하며 살자는 취지죠. 그리고 나중에 그 내용을 근거로 수지가 마이너스인 사람은 플러스로 갈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5번째, 저축의 기한을 정하기. 돈 모으기 왜 이리 어려운 거야? 절약은 하고 싶은데 쉽지 않네. 해결 방법 있습니다. 목표 단 한 가지면 됩니다. 6개월에 1000만원 모으기. 이렇게 중기 목표를 세우고 단기 목표로 다시 한번 나누면 됩니다. 6개월에 1000만원 모으기라면 매달 167만원, 하루에 56,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무턱대고 저축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쉽지 않은데 기한을 정해놓으면 훨씬 수월할 겁니다. 여기서 저축 목표를 정할 때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절대 네버 6개월 이상의 장기 목표는 잡지 마세요. 사람의 심리가 원래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보고서 작성 기한을 한 달 주던 일주일 주던 결국 시작일은 똑같다는 것 다들 아시잖아요. 즉 기한을 너무 길게 잡으면 초기에는 이런 마음을 먹겠죠. 1년이나 남았는데 한두 달쯤은 늦게 시작해도 괜찮아. 그리고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내년부터 돈 모으자. 지금까지 책 돈을 끌어당기는 생각 습관을 참고해 5가지 저절로 돈이 모이는 생각을 알아봤습니다. 하나, 돈이 안 모인다면 대화를 돌이켜봐라. 둘, 돈에 대한 첫 경험을 바꿔라. 셋, 눈앞에 돈만 쫓지 마라. 넷, 경제적 건강도를 높이는 대충 가계부 쓰기. 5, 저축의 기한을 정해라. 5가지를 명심한다면 여러분의 절약 라이프에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절약!